네, 조금 전 2부에서 민주당 연결해서 사전투표율 31.3%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 전체 판세, 그 분석 결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중앙선대위 윤희석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31.3%의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도입된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네. 사전투표의 편리함이 널리 퍼져서 투표 의향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사전투표를 계속 쏠리는 경향이 짙어졌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어떤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게 반영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 무당층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에는 정권 심판 정서 좀 녹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어떠한 데이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전투표를 뭐 나와서 추구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사전투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지난 4년 전 총선에 사전투표율이 26% 정도 됐고 2년 전 대선 때 37%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2년 사이에 10%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한다면 이번 사전투표 결과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민석 의원이 예상했던 수치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오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 등 몇몇 인사는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거 사전 세팅값의 결과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던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절대 맞지가 않죠.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의혹이 가시지를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의혹이 아닌 거를 의혹이라고 주장하면 의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사전 투표율, 지역별 투표율도 좀 이렇게 좀 점검을 해 보셨어요? 네, 뭐 호남 쪽이 좀 높고 영남 쪽이 좀 낮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 쪽이 낮은 게 그럼 본 투표가 하면 다시 또 영남 쪽에서 결집 현상을 불러올 거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실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결집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투표 의향을 가지신 분들은 투표를 하게 돼 있고 마지막에 투표를 안 하려고 하셨다가 투표를 하시게 되는 결과까지 가시는 분의 비율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총선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보다 항상 낮은 것도 예. 투표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도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투표율이 사흘이 됐는데 이제는 첫날 하냐 둘째 날 하냐 아니면 마지막 날 하느냐 이거의 여부에 따라서 무슨 결집을 했다느니 뭐 어떤 민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해석은 대단히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그저 본인의 주장을 강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쓴다고 저는 봐요.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2030의 움직임이 뭔가 변수다 이런 진단하던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좀 이렇게 선거 전에 임하다 보니까 예. 젊으신 분들 2030 이분들은 특별한 어떤 이념 성향이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투표 성향은 소위 말하는 이익 투표, 즉 어느 정당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예. 여기에 집중해서 투표 행위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양 당이 예. 정책 대결, 특히 메시지 전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면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세대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그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호소의 대상은 2030이다. 혹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굳이 유동층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예. 부동층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 이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이 대파 반입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네. 평가를 하세요? 이거는 선거라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 행위,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 이벤트인데 이것을 대단히 희화화하는 그런 저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거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선거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경우는 없었고 예. 야당이 금지되지 않는 거라면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물론
뭐 대파라는 소재를 가지고 표를 올리려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네. 이거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음흠.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이것이 먹힐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모양인데 네.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야당의 전략상으로 나중에 평가해 보면 그렇게 좋은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역바람이 불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진단하시는 걸까요? 뭐 바람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엔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라도 이런 상황을 복기를 해본다면 예. 이런 어떤 전략들이 예.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 전략적인 기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뭔가 어떤 소재를 들고 와서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다는 행위 자체가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반입 금지 결정을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 이 평가를 평가해 주신다면요. 선관위가 반입 금지한 거를 유치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선거 관리를 유치한 곳에 맡기고 지금 선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 그렇게 유치하다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거 전략을 쓴다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종 투표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전체 선거 중에 요번에는 사전 투표하신 분이 절반이 넘을 거라고 봤었어요. 오. 지난번 대선 때 37 사전 투표, 네. 본 투표는 40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하겠구나. 그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거예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예. 31.3%인데 이게 반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예. 60 정도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난번 4년 전 총선 때 66%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의 그러니까 진단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쭉 증가해 왔었고 거의 대선을 기준으로 절반 정도로까지 육박을 해 왔었는데 예. 이 추세가 만약에 이번에도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31.3이라는 사전 투표를 기초로 한다면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한 35, 6 정도 나오고 본 투표가 한 32 정도 나와서 한 68% 뭐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게 네. 뭐 민주당에서는 뭐 민심이 들끓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혹시 그 대변인님의 그런 전망이 만약에 맞다면 그거는 네. 국민의힘에 유리한 겁니까? 민주당에 유리한 겁니까? 투표율의 고저를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 나쁘다 그 얘기는 한 30년 전까지만 통용되던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세대 특성도 많이 가시기는 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경합 지역, 박빙 지역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뭐 당에서는 한 60곳 정도 보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예, 경합을 기준으로 한 5% 이내로 이기거나 지거나 거의 비슷하다 뭐 이 정도로 본다면은 그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 지역에다가 요 지역을 더해서 당선 가능한 지역구 의석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 60석 정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 60석 정도. 네. 그러니까 좀 관련해서 아까 김민석 의원이 하나 이야기한 보도를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생각해서 사실관계 하나 좀 확인할게요, 대변인님. 예. 국민의힘이 어느 시점인가에서부터 지역구 후보에게 그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지난주에 한 여론조사 170곳을 대상으로 예. 저희 자체 내에서 평가한 것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병 사무총장이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저도 보도를 봤는데 예. 뭐 그 해당 지역구 후보자에게 뭐 다 안 알려줬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변인님은 경합지역을 한 60곳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또 어떤 보도가 있냐면 국민의힘에서는 경합지역을 수도권 26곳, PK, 부울경 13곳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난주 얘기죠. 55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양석 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더 늘어났다? 경합 지역이? 예, 조금 더 늘어났다고 평가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골든크로스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지역구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예. 경합 지역에서 경합 열세 정도로 봤던 곳이 이제 이기능 수치가 좀 나오는 곳이 많다. 그것을 골든크로스로 표현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관심 지역군데 한 곳이 낙동강 벨트 아니겠습니까? 예. 이곳은 지금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어요, 당에서는? 애초에 낙동강 벨트에 뭐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네. 뭐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또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동해서 배치함으로써 네.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선거전이 좀 지나면서 그 예상에서 조금 벗어난 결과도 많이 나왔어요. 예.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처음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이틀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심 지역이 부산 수양구가 지금 부상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천 취소에 이제 반발에 탈당한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고 결국 후보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고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얘기가 바로 따라붙고 있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쪽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미 투표 절반 정도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본투표 전에 뭐 장해찬 후보가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2배 노력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로서는 뭐 의석 하나 물론 차이겠지만은 전체 부산에 미치는 효과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뭐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상당히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 혹시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해당 행위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으로 본인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만은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분이 비록 당은 탈당을 했지만 그런 본인의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정치적 신조와 발언들의 어떤 깔려있는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쉬운 결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례투표 하나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질문을 드리면 여론조사 결과를 전에 대해서 조사 기호 좀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지난 2일과 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뢰로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요. 자유통일당이 5.9% 지지율을 지금 얻은 걸로 나오거든요. 이 지금 조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3% 넘으면은 비례가 한 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 투표에서 이 정도는 한 두세 석 나올 겁니다. 예. 여론조사대로라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본투표까지 연결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위성정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례투표가 저희 당 지역구 지지층이 그대로 비례로 가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누수 현상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래요?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례정당이 뭐 조국신당도 생겼기 때문에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거기 지지율보다 뭐 조국신당이 뭐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적어도 비례투표에 관련해서는 양당 체제가 아닌 상황으로 뭐 다당제처럼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영향으로 보이는데 실제 투표까지 이렇게 자유통일당이 뭐 6% 가까운 득표율을 올릴 거라고는 솔직히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투표 결과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5.9%가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면 의석이 한 3석 정도가 아마 배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투표하면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총괄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예상하는 그 의석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기준점을 110으로 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103석에다가 미래통합당 그리고 저희 쪽 무소속 4명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3석 합치면 110석이죠. 예. 110석 이상 한 뭐 과반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거기서 물론 레인지가 좀 넓죠. 한 40석 되는데 지금 상황을 뭐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석수 숫자 얘기하는 건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 사이에서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성패를 가르는 기준점으로 한 110석 정도를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난 총선 기준점을 110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과반이 되는 150석 그 사이를 저는 본다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